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소개받았던 대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등 활동을 해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한국 사회의 주거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고민을 먼저 이야기 드린 다음에, 그리고 기존 정책이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좀 짚고,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 과정이 조금 서둘러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강연 제안을 듣고 좀 고민했었던 건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 주거 관련된 여러 희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기존의 체계 내에서 나에게도 좀 희망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희망이죠. 지금 기존의 대출 제도가 좀 더 나아지면 어떨까? 아니면 기존의 분양 제도가 좀 더 나아지면 어떨까?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나한테 좀 부여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체제 내에서 어떻게 나아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주거 안정을 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기존 체제 내에서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지금 체제가 바뀌어서 어쩌면 나도 지금의 체제로는 더 나아지기 어렵지만 새롭게 바뀌는 무언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으면 기존의 체제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주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려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우선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존의 체제로는 주거 안정을 꾀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체제를 만듦으로써 나도 역시 거기에 포함돼서 어떤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관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거칠게 이야기 드리면, 기존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작동됐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질문에 기존의 체계는 답변을 하기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의 체계로도 이 체계를 계속 이어가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모두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역시나 지금의 체계를 계속 이어가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자가중심 주거복지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게 돕고,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안전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패러다임이죠. 저는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통계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한 1990년대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의 절반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이 실내 어떤 주택공간 밖에 있다던가,
아니면 부엌이 완전히 열악하다던가 너무 좁다던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던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중산층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자가중심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작동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시기에도 작동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신규 공급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하고 분양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근데 이것을 조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건 별로 문제 없을 패러다임이죠.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1980년대 파란색 그래프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60% 조금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85년도, 여기 85년도, 90년도, 95년도 쭉쭉쭉 이렇게 오지만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대략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여기시죠.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언제 도입됐냐면 1990년도 초에 일기 신도시 5개, 뭐 분당, 그리고 뭐 일산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5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이때 대거 공급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았고요. 2기 신도시도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됐습니다. 7개 도시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았어요. 지금 3기 신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가 점유율을 높여줄까? 근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앞으로 약간 금리를 바꾼다고 해서 재건축 방식을 좀 바꾼다고 해서 늘어날까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사회 스피커들은 이렇게 말하죠. 연끌 현상이 막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많은 30대들이 주택을 사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도우면 이 문제 풀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린다고 하면 저 역시도 좋겠는데 막상 제가 막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연끌 현상이 막 일어났던 2019년을 보면 그 연끌의 핵심은 오를 것 같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사는 것이 핵심이죠. 안 오를 것 같은 다세대 주택을 사는 건 사실 연끌 현상이라고 굳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샀을까? 그 전에 이렇게 이제 표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서울에 30%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 중에 30% 가까이가 30대였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샀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19년도에는 2만 명 정도였고 그리고 20년도에는 1만 명이 늘어서 3만 명 정도였어요. 그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가 몇 명일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4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 어떤 아파트를 연끌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한 2% 정도가 남짓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 연끌이라고 불리는 숫자는 0.2%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한동안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이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는 저 문제를 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LTV라고 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 LTV라고 하는 어떤 모순적 상태에 있는 그것을 적절히 잘 조정을 하며 이 한국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렇게 해도 자가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았던 지난 역사 그리고 지금 연끌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봤을 땐 아주 적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핵심은 LTV가 갖고 있는 모순이 아니라 LTV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이 한국 사회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자가점유율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국 사회 주거복지의 성패에 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이건 서브 질문인데, 왜 자가 점유율이 오르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간단히만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새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들을 다 무주택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자가 점유율이 못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주는 게 맞고, 자산이나 소득 중에서 저소득을 가진 사람이, 자산이 적은 사람이 그 주택을 배정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점 기준으로는 거기에 오래 살았을수록,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런 되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가 점유율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목상의 전제는 무주택자와 소득과 자산 기준이지만 실질적인 전제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 주택이 얼마짜리였는가에 따라서 아예 그 주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혹은 아니면 저자산층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기준이 자신을 먼저 우선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째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 정도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에 갚아서 그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나는 이 정도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느껴져야 그걸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나 거기에 접근하지 못할 테고, 또 누군가는 집을 산다고 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무거운 행위예요. 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기간을 거쳐서 팔고 나올 수도 있지만, 선뜻 처음에 그 주택을 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주 안정성을 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되려 주거가 불안하지만, 그리고 소득도 적고 자산도 적지만 그 주택이 나온다 한들 거기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포션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한 40%가 넘었던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서 좀 소득도 괜찮고, 그리고 자산도 좀 괜찮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예측 가능한 어떤 누군가에게는 분양되는 주택이 기회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3기 신도시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시 기준이 무주택자이고 자산과 소득이 낮을수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대로 집행되게 되면 또 자가 점유율이 올라야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3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소위 24평짜리라고 하는 주택이에요. 과천에 9억 정도로 분양되고, 그리고 남양주와 인천에 6억 정도로 분양될 것 같습니다. 요즘 10억짜리 주택을 생각하면 와, 저거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기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은 대략 3억 5천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9억짜리라고 하면 최소 5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주거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이 가리고 있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것이 얼마에 공급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언급하지 않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너도 언젠가 그 경계에 서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작동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는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정리를 잘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는 1980년부터 2015년도까지였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뒀기에 가져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이 사이에 사실은 그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13년 정도가 그때였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금융정책을 거의 최대로 풀었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경계인들을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은 한 30% 정도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0대 중반이 많은 비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걸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20대만 가져온다고 하면 아마 그게 10% 내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저는 청년들의 문제는 영끌의 문제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청년들의 문제는 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정확한 진단 같아요. 이 진단을 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이 진단이 사실은 누군가를 덜 소외시키는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의 청년 주거의 본질은 영끌의 불안함과 그 어떤 불안과 어려움이 아니라 청년의 70%에서 80%로 빌려 쓰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 건가인 것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청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40%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너도 언젠가 전세집으로 갈 거잖아. 그리고 너도 언젠가 자가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정책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하면 너도 거기에 포함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빌려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하자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패러다임의 내용입니다. 그 해외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일본은 그럼 자가 점유율을 막 높여서 문제를 풀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2013년부터 2018년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보면 60%에서 더 변하지 않아요. 한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가 점유율이 한국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 70% 이하, 그러니까 65% 정도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가 점유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런 것이죠. 사실 자가 점유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전에 전제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가 점유를 해야 주거와 관련된 존엄을 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가 점유율을 높여 올릴 수 있을까라고 전제했는데요. 만약에 그 전제가 깨지면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전제라 함은 소유하지 않은 채로도 주거 관련된 생활이 존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자가 점유율을 촉진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거와 관련된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이것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리고 저도 경험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마음대로라 함은 정말 마음껏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내가 이 대문이 있는데 대문 사이가 아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그 아기가 안 맞는 그 사이로 막 모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메우긴 했는데 이걸 바꾸고 싶죠. 근데 내가 여기에 6년이나 7년 정도 산다고 하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한 2, 30만 원이 드는데 내가 이걸 바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임대인에게 가는 것이 적절하죠. 근데 임대인께서 만약에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주거 환경을 주체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누군가는 야, 네가 2년을 살더라도 30만 원 들여서 바꿔야지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못을 박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야, 못을 받고 얼마씩 내고 나가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개인이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넘어서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거주권과 관련해서는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법이 개정되어서 2년이 아니라 4년까지도 첫 임대 계약을 하고 나면 저 정도는 살고 수 있겠다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너머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4년 뒤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거주권도 사실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좀 다른 영역인데 모멸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20대 초반의 경험인데 당시에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여성이 들락날락 거리더라. 주의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뭔가 저도 모르게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럴 게 아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축되고 몰래 들어와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다음 집을 구할 때는 집주인이 좀 멀리 사는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다르게는 제가 작년에 총선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라고 출마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자신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되게 위축시킨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어렵다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엘사라고 하죠. LH에 사는 어떤 친구들을 비하하는 것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어떤 집단의 친구가 어떤 집단의 친구에게 야, 너 엘사지? 그리고 너 혹시 빌거냐? 아니면 빌라에 사는 거지냐? 아니면 예를 들면 휴거냐? 휴먼시에 사는 거지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가 당연히 이렇게 줘. 야, 그런 거 개의치 마. 라고 했겠지만 마음 한켠에 가능하다면 소유한 집에 살고 있었더라면 이 친구가 이 이야기 안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처지가 너무 쉽게 그 자녀에게 연결되고 그것이 어떤 모멸로 느껴졌을 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로 살고 있는 삶이 존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상황이에요. 저도 막 이걸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죄송해요. 야씨, 네가 말한 대로 되면 진작에 됐으면 나도 그 집 사겠다는 이야기 안 하지라고 할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어떨 때는 어쩌면 이 자가중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곤 하는 거죠. 야, 임대가 편하면 누가 집을 사겠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임대가 불편해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이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야, 임대가 편하게 되면, 임대가 모멸받지 않게 되면, 임대가 거주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되려 어떨 때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집을 살려고 해야 이게 집값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집값이 막 떨어지면 경제가 막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의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용인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 우리도 다 힘들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요. 지금 50대나 60대는 정말로 어렸을 때 힘들었습니다. 주거로 어느 단칸방에 5명이 살았던 경험도 정말로 가지고 계시고, 화장실이 집안에 없는 경우도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다 이런 말들이 그들의 어떤 진심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임차일 때는 임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전세로 가고 그 다음 지나면 자가로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공식이 작동될 때는 이것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월세로 시작한 사람이, 그러니까
월세라고 하는 경제적 처지로 시작한 사람이 정말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임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건 되게 임시적인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네가 하는 말들 알겠는데 이런 건데요. 뻔한 이야기지만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소유 중심으로 한 50년 동안 지금 지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으로 기존의 주거보장 체계를 인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소유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는 자기 학교 캠퍼스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걸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에는 국가가 자기가 이제 비용을 다 대서 그 조성 비용을 내겠다고 하지만 행복주택을 아직도 못 짓고 있죠. 뭐 명목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맹꽁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행복주택 들어오면 거기에는 소년소녀 가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가 주택을 공급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올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공고가 뜨니까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는 소녀소녀 가장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는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붙이면서 그렇게 공격하다가 최근에 그 일대 맹꽁이가 나오면서 이건 전환되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전환되어서 그것을 막아서고 있죠. 저는 그 인근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너무 과도하게 소유권을 명목 삼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돼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양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을 소유한 자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숙사가 지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의 수익률을 그전처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사실은 대학교는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주변에 어떤 이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이야기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나머지 권리들을 다 누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자가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은 단순히 그냥 집을 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자금, 많은 예산들을 그렇게 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많은 행정 인력들을 쓰고 있죠. 반대로 아까 좀 거친 말이지만 임대가 편하면 집 살려고 하겠냐와 비슷하게 행정은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지게 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안 해왔었어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런 건데요.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산다고 칩시다. 그 커피가 3,500원, 뭐 2,900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걸 살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그 커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국가가 그 커피가 어떤 정도의 위생 상태로 만들어지는지 사실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우리는 느낄 필요도 없지만 그 관리 감독 하에 어떤 커피를 사든 이게 최소한 내 몸을 해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커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집에 산다고 하는 건 어떤 한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냐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이 커피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엄청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기보다
사실 한국 사회는 그 전환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미래를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먼 것 같지만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튼 지금 주거정책을 간단히 제가 분류해 드리면, 하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을 사고 파고, 뭐 예를 들면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금융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하고, 그것들이 거래될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통상 주거 정책이라고 하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임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공급되고 그것이 어떻게 거래될 건가를 좀 제외하고, 민간 임대 시장, 우리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주택을 빌릴 때 몇 년까지 보장받을 거냐, 이런 것들 다 민간 임대 시장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되는 기간 동안 임대료가 최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민간 임대 시장의 정책이고, 최근에 이 민간 임대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도 국가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민간 임대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거 국가가 수합해서 공개할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조정해 줄게. 그리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임대주택은 몇 년 동안은 거주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를 좀 낮춰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임대주택에 투자를 할 테니까요. 뭐 이런 등등의 세금 혜택도 있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약간 국가가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 주체가 공급하지만 국가가 그 민간 주체를 좀 지원해 줘가지고 조금은 저렴하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영역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형만 가져왔는데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런 게 다 시기마다 만들어졌던 공공임대주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이고, 여기 적혀 있는 순서는 이 임대주택이 만들어져 왔던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발표하거든요. 그때 임대주택 명칭이 영구임대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좀 지나다가 김대중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서 그때 명칭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할게 해서 행복주택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공급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있고, 사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공급하진 않지만 재개발 공급이 되거나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재건축이 될 때 거기에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지어지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지만 그렇게 공급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이 대표적인 겁니다. 국가가 소유한 주택은 아니지만 국가가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시민에게 빌려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식품위생법에 어떤 식품 관리를 하듯이 최저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주거감독관을 작년에 청년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주거감독관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정부 문서에 주거감독관을 도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어떤 것 중심으로 해왔냐면 1번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거의 몰빵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해왔죠. 그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끈질기게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의 7%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랑 비교해보면, 대만은, 공공임대주택에 대만의 어떤 시는 막 46호를 공급했다. 이러면 이게 뉴스에 막 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공급을 할 토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정도 공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 LH랑 SH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엄청난 규모로 공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2번과 4번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4번은 주거복지 영역이라기보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냥 이뤄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무게중심을 이동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중심이었다면 2번, 4번으로 옮기고 1번은 좀 조정하고 예를 들면 규모를 좀 줄이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3번은 유지하자,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2번, 4번은 늘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그 사실 전체 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메인 내용이고 그 바꾸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민간임대시장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을 늘리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주택 공급과 매매 관련해서도 조정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이런 건데요. 3기 신도시가 도입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어지려고 하고 땅 다지기가 되고 나면 이제 청약자들 모아가지고 분양 추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분양을 추첨받는 순간 3억이 생기는 게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딱 그 사람에게 그 이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세대로 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가증명이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주택가격도 잡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환매조건부라고 하는 건데요. 시세가 10억짜리 집에 국가가 5억짜리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분양자가 나머지 5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5억을 분양 주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게 국가가 주는 거고 하니까 우리 계약을 이렇게 맺자. 너가 언제든 팔고 싶을 때 팔고 나가는 거고 너의 집이니까 알아서 사는 건데 이거 팔고 나갈 때는 10% 내외로는 더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걸 나에게 팔고 가게 하는 걸로 약속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억에 사고 5억 5천에 국가에게 파는 것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분양 받아가지고 한 3억이나 5억 정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사회 안전망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야 그렇게 바꾸면 이제까지 다 그렇게 몇 억씩 벌면서 우리 윗세대는 살았는데 우리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5억에 사고 5억 5천에 팔고 나가게 되지만 그 다음 사람도 10억에 사는 것이 아니라 5억 5천에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한 6억 정도에 살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시장에 저렴한 주택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주택 공급이 발표되었을 때 공공자가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3기 신도시 물량부터 공공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대거 환매 조건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분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역시도 그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3억이나 5억을 가진 자에게
다시 이것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볼 때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 아닌 거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조건부라는 건 그러면 그 집을 다시 정부에 팔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매 조건부는 국가에게 팔겠다고 계약하고 사는 것이 환매 조건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분양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제일 대표 가구라고 하면 4인 가구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는 4인 가구잖아요 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국가거든요. 다음으로 2인 가구. 그러면 자격 기준, 주택을 분배하는 자격도 옛날에는 정말로 좁은 집에서 막 할머니도 사시고 막 손자도 사시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 그런 사람일수록 주택을 배분하는 게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분하는 기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1인 가구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게 할 건가?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자산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분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기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자산 기준이 3억이에요. 그러면 3억 이하인 사람들이 여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명목상은 이런 거예요. 2천만 원 가진 사람도 여기에 지원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이런 게 기대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추정컨대는 아주 3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정책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실제로 아까 분양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격적인 건데요. 민간 임대 시장을 낫게 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냥 교양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임대차 신고제가 드디어 시행되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되게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주택을 사고 팔고 소유하고 할 때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됐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자 이제 며칠부터는 부동산 실명으로 안 가지게 되면 불법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부동산 실명제가 그때 도입됐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매 거래하면 그건 모두 다 국가에게 신고해야 돼. 그리고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국가가 어느 시점에 그것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도 이런 거죠. 주택을 명의를 다 다르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걸 넘어서더라도 실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세금 낼 때 가격 다르고 실제로 거래할 때 가격 다르고 막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한 게 불과 2006년도입니다. 근데 임대시장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고할 의무도 없었고. 근데 이것이 드디어 올해 6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우선은 사실은 임차인은 그 주택을 빌리려고 갔을 때 그 주택이 실제로 이 정도 가격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직방, 다방 다 있죠. 근데 거기에는 호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에 반면에 임대인들은 중개인들과 함께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학생이 좀 참하니까 내가 관리비 좀 깎아줄게. 네. 그리고 뭐 학생이 좀 참하니까 월세 좀 깎아서 해줄게. 그래도 얼른 계약해, 딴 데 보러 가지 말고. 그럼 실제로 그 거래된 가격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 국가도 몰랐고, 더구나 임차인들을 알 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도입되면서 거짓말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벌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로 거래가 신고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11월 달부터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번에 처음에 시행될 때 이런 것들을 제한이 있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주택들은 일단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되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부터 신고를 받았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이제 거꾸로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고할 의무는 지금 이 현행의 제도상으로는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주택에 임차인이 혹여나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을까봐 라고 국토부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분쟁이 여러 가지로 생겨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 이제 계약 끝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임대인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학생,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이제 벽면이 안 울었는데 학생이 살고 나서 이게 울기 시작했어. 내가 돈 다는 안 받을게. 노베 20만 원 내고 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막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소송 걸기도 그렇고 이 20만 원 때문에 그리고 빨리 제가 이 1,000만 원을 받아야 이 나머지 다음 주택으로 변통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늘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소송에 가기에는 소액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1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서는 원래 전국에 6곳밖에 없었는데 18곳으로 늘어나기로 결정되어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좀 낯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세계에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그 이제 분쟁 그 상담을 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신경 씁니까? 그럼 신고해놓고 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그 임대인 불러다가 막 증언도 받고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조정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조정안이 안 나오면 이게 봤을 때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서 조정안이 안 나오면 바로 법원으로 들고 갑니다. 그걸 다 일사천리로 RTB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시면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 분쟁조정 신청할게요. 그리고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조정안이 합리적이었는데 그것을 임대인이 안 받을 경우 이게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이 제도가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도 임대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나아지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임차인이 조정 신청하고 나서 임대인이 나 근데 조정 안 할래?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개시가 안 돼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조정은 진행되게 해야 되는 것이 법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 대표회의인데요. 이런 이름 좀 낯서시죠? 그러니까 되려 이런 건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것들은 그 되게 힘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누구랑 같이 사진 찍었다 이런 거 되게 영향력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법령 하에 여기 이제 좋은 아파트, 우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을 지원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세입자들의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있긴 있었어도
그 사실은 사문화됐다가 최근에 물론 욕 많이 먹고 있는데요.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등록됐었어요. 그래서 한 140만 채에서 160만 채가 대한민국에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이 2천만 채라고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한 100만 채 좀 넘게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그리고 한 160만 채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면 이건 적은 비율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 주택에서 20호 이상, 한 주택이 20호 이상의 등록임대주택이면 거기에 임차인대 표의를 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50호 이상이면 꾸려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주택들은 다 임차인대 표의를 꾸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되고 있고요. 이게 되게 되면 뭐가 좋냐 이런 건데 사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정액으로 정해져 가지고 막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져서 깎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임차인대 표회의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여기에 이런 내역으로 썼습니다. 이런 것도 말해줘야 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익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겠죠. 세입자가 조직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고 이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있어야 실제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전셋집을 계약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과태료 안 내는 계도기간이니까 신고하지 마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태료와 관련돼서 계도기간을 준 것이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도가 도입됐을 시기 적절히 작동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불법행위 감독반이라고 하는 걸 임시로라도 설치하자.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라고 하는 걸 국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되는 조직이었는데 경찰도 들어오고 국세청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여기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충분히 임대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작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주거감독관이든 아니면 지금 주택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주요한 기능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엄청 난리가 났죠. 이건 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981년도 이전만 해도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든 어떤 임대기간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81년도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것이 들어가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1년은 보장해야 된다. 그게 아무리 6개월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것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럼 그때그때의 삶을 봤을 때 저는 그 계약기간, 최소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0년인 작년에 이것이 4년으로 넓어졌죠. 그래서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좀 좌충우돌도 있고 좀 되려 그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6년 내지 8년으로 늘리는 조치들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임대주택 등록제는 아까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주택을 빌려주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국가에 등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창문이 있는지, 그리고 층고 높이가 너무 낮진 않은지, 화장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 다 등록해야 되고 그것이 적절해야 임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까지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관련한 건데요. 지금 많은 지원 정책은 전세 점유자에게 그리고 자가 점유자에게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대략은 그런 것이고요. 근데 자가를 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되려 월세 점유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가 점유자여도 대출금을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주거비를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예를 들면 코로나 등으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 점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역시나 돈을 많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근데 나머지 시장에는 더 악영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은 그냥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월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주거비를 그냥 지원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15만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거급여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중위소득의 45%까지 주거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조항이 있어요. 30세 미만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개별 가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24살이라면 24살이면 좋을 텐데 24살이라면 제가 아무리 소득이 적고 그리고 자산이 적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나이가 차서 같은 조건인데 30살이 되면 가능해요. 29살 때까지는 불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또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연령으로 사실은 차별하는 거고 혼인 여부에 따라서 어떤 주거급여가 차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풀어서 주거급여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에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10개월씩 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서울시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겠다. 2020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걸 10배로 늘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정책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월세 점유자에게는 거의 한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너는 전세로 가라 이렇게만 말했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건 이야기했네요. 전세 점유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소유권 중심의 주거보장 체계에서 임차인을 포함한 주거보장 체계로 나아가자라는 것이고요. 자가 중심의 주거정책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하는 주거정책으로 당분간은 무게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이거는 많이 해왔고 이건 거의 안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균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향과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좀 저는 서둘렀으면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16년도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관련한 것도 없고 양적 완화 조치라기보다 한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빵 맞고
미국이 돈을 막 풀다가 야 이제 좀 이렇게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논의를 막 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 중심의 정책을 펴서 세입자로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가만큼 안정적이진 않지만 세입자로 살아도 어떤 정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모멸받지도 않는다라고 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은 것과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을 때 사람이 막 불안하고 돈이 풀리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내가 저기 올라타지 않으면 시민조차도 되지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건 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후위기로 시작되는 것이든 아니면 전염병을 시작되는 것이든 어떤 국가가 되게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도 몇몇 국가들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다른 나라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조치를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다가 이것을 이제 조금 줄여가려고 하다가 2019년 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는 유례가 없을 만큼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혹시라도 어떤 돈이 경직돼서 실물 경제가 안 돌까봐 이걸 막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 왼쪽 위에를 보시면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진짜 불과 1년 사이에 이만큼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돌죠. 그래서 한국의 이게 이제 지금 월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막 연 단위로 돈이 막 몇 조씩 는 게 아니라 그냥 월별로 이만큼씩 돈이 막 돈다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자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주택, 예를 들면 코인,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이유로 주택 가격이 올랐죠. 미국, 뉴질랜드, 중국, 캐나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20년 만에 최고라고 할 만큼이 되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벌어지길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산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주거와 관련된 불안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면 저는 주택 가격은 좀 덜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야 사실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시장이고. 근데 주거는 주거권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올라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별 문제 없지만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올라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또 조금 서둘러서 빌려 쓰는 사람들의 삶도 안정적으로 해야 주택 가격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유동성 완화 조치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진행될 텐데 그 전에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집이 있으면 좋죠. 그것이 저는 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삶의 유형에는 그게 그냥 이게 좋고 말고가 아니라 선택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가구로 산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프리랜서의 삶을 산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래세가 낮아지고 이것을 사고 팔 때 비용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문턱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뭐 거래세도 내야 되고 그것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세금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려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무게. 근데 이제 세상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4인 가구가 대략적인 가구의 대표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자녀도 있고 뭐 이런 게 모델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동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일 가구가 1인 가구고 그 다음이 2인 가구입니다.
표를 보면 위에는 그러니까 밑에는 대한민국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인 거고요. 압도적으로 4인 가구가 높고 그 다음이 3인 가구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그게 역전되면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1, 2인 가구가 많은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모든 주거와 관련된 보장을 자가 중심으로 한다? 이게 갖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에 안 맞는 거죠. 자가만 주거 안정을 깨게 하겠다. 자가여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자가여야 거주 안정을 띌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문명이 하나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썼던 문명이 어떤 다른 문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적으로도 엄청 많이 바뀌겠죠. 속도가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그럼 개인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이동 가능하게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이동하더라도 그리고 원할 때 더 오래 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가 우리의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가중심의 주거권 보장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먼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보다 씨앗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도돼 왔고 좀 쌓아놓은 게 있어서 내재된 미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게 좀 뭔가 힘을 내보고 싶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유하지 않아도 존엄한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뒷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는 제가 지금 2번을 강조했던 건 어떤 거냐면 임대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임대시장의 공공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임대사업자를 더 늘리자라고 하는 임대시장 정책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 통용되는 주택도 최소한의 어떤 주거 환경을 띌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이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이상 거주권을 보장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게 더 핵심적인 거라 사실은 지금 김소연 실장님이 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 김소연 실장이 했던 것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생각을 달리 해요. 어떤 거냐면 김소연 실장이 했던 세제 혜택의 일부를 폐지해야 되고 일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사서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 때 내가 시세 차익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죠. 저는 이거는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인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더라도 그런 건 동의가 저 역시도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보유세를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소득세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거주권을 더 보장하게 한다든가 주거 환경을 보장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자는 것과는 좀 결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또 다수는 사실은 아직 독립조차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건 독립한 사람 중에 자가가 얼마고, 월세나 전세가 얼마고 였는데, 말한 대로 독립하시지 못한 분까지 포함하면 아까 월세나 전세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 비율이 좀 적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규모가 적진 않을 것 같고
대개 독립을 하는 첫 번째 스텝은 월세나 전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웬만큼의 금융정책이어도 저는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퍼센트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게 적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게다가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첫 루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건 국민의 40%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 정도가 생각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택도 다른 형태가 있고. 네네. 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했지만 국민임대주택으로 넘어가면서 또 비싸지고 뭐 이렇게 되어오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다시 공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그래도 서울은 계속 꾸준히 공급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2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뭐 짓든 매입하든 뭐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정 정도 좀 규모를 좀 갖게 됐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주택들은 지금 크게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SH나 LH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거의 최대한으로 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시아 국가들,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원래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유세도 완화해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이게 뭔가 투기 세력의 대명사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비영리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었던 사회주택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종부세를 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그것은 예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장차로는 임대주택 사업자 전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게 잘못된 거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보유세를 크게 부과한다고 하는 거 저는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